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명 직후 차명 부동산 보유 논란에 이어 TV조선 단독 보도로 알려진 차명 대출 알선 의혹까지 받아왔는데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8일 임명된 직후 차명 부동산 보유, 차명 대출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임명 4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 수석은 11일 잘못된 처신이었다며 사과를 했지만 사퇴 여론이 커지면서 부담을 느껴 결국 스스로 물러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처음 부동산 명의신탁 논란이 제기됐을 때 오 수석 본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해명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교체 가능성에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TV조선 단독 보도로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 재직 시절 한 저축은행에서 차명 대출을 알선한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이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사퇴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일종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민주당 내부 기류도 바뀌면서 일부 의원은 대통령실에 오 수석의 거취를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에 오 수석은 며칠 전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했고 어제 오후 재차 사의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 수석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새 정부의 첫 고위직 인사 낙마가 되는 셈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인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엔 삼성과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합니다. 취임 후 첫 경제인들과의 회동인데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국내외 통상 환경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북한도 대남 괴소음 방송을 멈췄습니다. 우리의 선제적인 중지에 일단은 호응을 한 건데 1년 6개월 전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기조를 유지해온 북한이 방송을 계속 중단하고 남북 관계의 변화로도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 너머 1.4km 떨어진 산 정상에 북한 대남 확성기가 보입니다. 정면으로 우리 거주지 쪽을 향하고 있는데 밤낮 할 것 없이 괴소음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북 방송을 전면 중지한 이후 괴소음은 멈췄습니다. 실제 2달 전 소음과 비교하면 그젯밤엔 크기가 3분의 1쯤으로 줄었고 어제는 간혹 멀리서 웅성이는 소리만 들리는 수준입니다. 어저께 이후로 축하 문자를 많이 받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일부 접경 지역에선 선전 노래가 들렸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합참 관계자는 12일 실시된 대남 방송은 없다고 했습니다. 서해 지역에서는 야간 심야 이렇게 들렸고 동부 지역에서는 오후에 이게 들린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에는 들린 적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 정부 유화책에 북한이 호응한 셈인데 통일부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의미 있는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소음방송 중단을 아직 공식화하진 않고 있어 남북관계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를 판단하긴 이르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지난 11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가운데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어제부터 중지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의 대남 방송 중단 조치를 계기로 북한이 향후 긴장 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말에 북한이 이제 여기 우리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TV조선 앞에서 예. 그게 떨어져서 제가 이제 그걸 한 장 들고 와서 여기 방송했던 예. 게 벌써 이제 뭐 1년이 더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대북 방송을 하게 됐고요. 북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대남 방송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소음 방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전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셨고 또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귀기한 소리, 기계음 소리, 곡소리 이런 것들이 났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엊그제죠. 6월 11일 날 대북 방송을 중단하라고 얘기를 네.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여기에 호응을 해서 이제 아마 그제 새벽이죠. 12일 밤부터 아마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아마 중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적대적 두 예. 국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모멘텀. 지금 이런 행동은 행동 대 행동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대화 방식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북 대화 채널 빠르게 복구하겠다, 이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네. 남북 대화의 물꼬는 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또 하나 있게 생겼어요. 우선요, 6월 9일이죠. 네. 뭐 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 이제 통일부에서 일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대북 중단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여기까지는 현재까지입니다. 근데 앞으로 남아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올해 3월 달에 서해를 통해서 예. 북한 주민 2명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달 초에는 동해 쪽으로 4명이 NLL을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총 북한인은 6명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대화 접촉을 원했지만 대화는 안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걸 대북 방송 중단, 대남 방송 중단을 계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의 송환 문제가 일정 부분 이제 해결이 좀 되면 완전히 대화의 이제 길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런 긴장 완화 상태 잘 지속될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지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이 미국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외교관 선에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예. 우리가 이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27통의 편지가 오고 가고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러브레터라고 얘기까지도 했는데 예. 그때는 김정은이가 먼저 트럼프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가 먼저 이 김정은한테 보내려고 외교 채널을 이제 외교 채널을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니까 뉴욕에 거기 사무소가 있거든요. 예. 그쪽을 갔는데 아마 거기서부터 이제 아마 거절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북한의 어떤 김정은의 강력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뭐 안보라든지 경제 제재 해제 문제라든지 거지 이런 것들이 사전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슨 대화를 하거나 편지를 주고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러시아하고 거의 밀을 관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주고받고 함으로 인해서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가 밀을 관계가 구축이 됐는데 여기서 조금 비겁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이런 대화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다 농축이 돼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거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죠. 예. 네, 일단 뭐 백악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교환 시도 부인하지 않았고요. 유화적인 제스처, 그러니까 북한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집권 일기 때 그런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뜻을 밝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런 의미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 당선 전후를 이제 이렇게 발언한 예. 것을 보면은 끊임없이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김정은하고 잘 지냈고 그도 내가 복귀한 것을 아주 그리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예. 했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일기 때 대화를 담당했던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담당했던 그 실무자들을 북한의 미국의 백악관하고 국무부에 전진 배치시켰단 말이죠. 예.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내보인 거잖아요.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편지 얘기가 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앞서서도 조금 짚어주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의 친선은 거절한 반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 축전 내용에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진정한 전후 관계다 이런 표현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6월 12일이 러시아의 날이라고 해서 예. 국경절이죠. 엊그제죠.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편지는 거절하고 여기는 아주 축전을 아주 장황하게 네.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의 혈맹 관계가 지속하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6월 초에 쇼이구 소면에서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을 해가지고 김정은하고 면담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왜 갔을까 이런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아마 몇 가지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추측이 가능한데요. 우선 지금 북한에 파병됐던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됐던 네. 그 인원들이 다른 전선에서는 관측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원들을 근로자로 이렇게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전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니까 예.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이 6월 13일인데 딱 일주일 있으면 6월 19일 날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과 지금 전략적 동반자 협정 관계인가 그걸 체결한 날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쇼이구가 김정은을 또 체결 1주년 이걸 맞이해가지고 김정은의 러시아 초청과 관련된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 김정은이 러시아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좀 돈독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미국과의 대화에 예. 무슨 뭐 급히 나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미북 대화 재개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되는 것,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미국과의 관계는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로 6년이 지났어요. 네. 북한과.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자력으로 굉장히 강화를 한 상황이고요. 러시아와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를 펼쳐야 할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이런 어떤 회담의 가능성이 지금 어찌됐든 뭐 우리가 이 트럼프 예. 대통령이 친서가 리젝트가 되긴 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북 대화에 우리가 소외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미국 스스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저는 느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하고 직접 협상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협상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반도에서 핵심적인 관계자가 예.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빼고 어떻게 미국 간의 직접적인 협상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설령 미국 간의 협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우리와 충분하게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한과 이런 외교를 하지 않겠는가 또는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소외되지 않는 그런 노력,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죠.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께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등 3대 특검을 모두 지명했습니다. 특검 임명 기한은 후보 추천을 받은 후 임명까지 3일이지만 이 대통령이 추천 당일 모두 지명해 특검 구성과 활동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과 김건희, 해병대원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리고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조 전 대행과 민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입니다.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았고요. 총 20여 명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왔고 조 전 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으로 권한대행이던 당시 대통령실 이전에 특혜가 없었다는 감사원의 자체 조사에 반발해 재심의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민 전 법원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전 부장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지냈습니다.
중차대한 특검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인물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다. 일각에선 조 전 대행과 민 전 법원장 임명은 정치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 임명은 후보 추천 날로부터 3일 내에 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추천 당일 모두 지명했습니다. 특검들은 최장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초 본격 수사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권리당원 표심이 처음으로 원내대표 선거에 반영되는 만큼 당심이 판세를 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3선의 김병기 의원과 4선의 서영교 의원의 2파전입니다.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데 막판까지 치열한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연일 내란 종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정원 출신인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내란 종식이 무엇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좀 그전부터 이걸 해왔던 업무라서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서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내란을 옹호해놓고 지금 와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놓고 그러니까 법사위를 달라. 말도 안 되는 논리지요. 이번 선거에선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현역 의원 투표 80%를 합산해 새 원내 사령탑을 선출하게 됩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이 나란히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원내사령탑 교체 이후에도 야당과의 협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조현삼 변호사,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오 수석 임명 철회에 대해선 선을 그어왔었는데 오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차명 부동산 의혹이 나왔을 때 스스로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좀 유지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차명 또 대출 의혹이 나왔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와 관련해서 다 도덕성 검증이라든가 부정부패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분이 수석으로 됐을 때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오 수석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정부에 부담을 줄여줬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이 사의를 수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되는 논란에 대한 부담 또 그리고 여권 핵심 기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오석의 어떤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이 사의 수용할 것으로 보세요? 그런 보도들도 지금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많았죠. 실정법 위반 사안도 있고요. 실제 형사 처벌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그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자리의 그런 엄중함을 봤을 때는 사실 좀 부적절한 측면이 많아 보이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 수석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는 것으로 이러한 논란을 잠재워 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더 이상 이 사의를 반려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지 않겠습니까?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를 이루기를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사의를 수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표명을 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사의는 너무 당연하지만 또 당연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본인 사의 표명하기 전에 이건 철회했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예. 여러 논란이 나오는데 더구나 민정수석으로서 철회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 임명 과정에서 이거는 그 걸러졌어야 되는 예.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사의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불거지는 논란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범죄 혐의도 있는 것 같고 예. 일단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거기다 또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고 또 사퇴한 이전에 뭐 이게 뭐 어떤 그 시효가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탈세 의혹도 있는 것이고 뭐 금융실명제법 위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대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그런 것들 보면 이게 업무방해 의혹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되기 때문에 그냥 사의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뭐 검찰이나 경찰이 이건 뭐 사법 처리해야 될 수사를 해야 될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관련 의혹으로 검경의 오수석이 고발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 정부 고위직 첫 낙마다 보니까 예. 상당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민정수석이 어딥니까? 그 검찰, 경찰 그리고 그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 사정기관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공직기강 그리고 그 공직 윤리를 담당할 수 있는 최정점이 되는 사람이 이런 스스로의 어떤 비리 문제로 해가지고 낙마하는 것, 이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자체가 국민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소속 그 한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에 이 그 조세범 처벌법 위반, 금융실명제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했고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서울중앙경찰청에다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직권남용,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지금 고소 고발했는데요. 예. 사실 지금 이 사안이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고위공직자 수사처로 가야 되는 건지 검찰로 가야 되는 건지 예. 경찰로 가야 되는 건지 지금 이런 난맥상을 보면서 국민들이 약간 코미디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관할이 어디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 초기에 이런 일을 완전히 발본색원해서 앞으로의 어떤 공직윤리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수석 사의 표명 관련 대통령실과 여당의 공식 입장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을 지명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엔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 해병대원 특검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부터 지명까지 단 하루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야말로 속전속결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빨리 해야 된다 하게 되면 뭐 그런 것은 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지명한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평가가 뭐 전 정권과 좀 불화한 사람들이거나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지 그런 시절에 좋지 않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이제 중립성, 독립성에 조금 의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 원래 미국에서 이렇게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 때 그 원래 이름은 인디펜던트 카운슬이었어요. 그러니까 독립검사라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정권과 또 다른 뭐 정권이 아닌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할 때 필요하다면 하지만 그것이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수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글쎄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이렇게 전 정권을 수사하는 뭐 대량의 이렇게 그 검사들 투입해 가지고 엄청난 대규모 수사를 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조선시대 사화되면 그때 전 뭐 집권하던 사람들 다 그냥 숙청하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요. 정권 교체가 되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해가면서 그것이 국민의 그 어떤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전 정권을 숙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지를 받는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후보군에 올랐다가 임명이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부분도 관심입니다. 지금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나 심재철 전 서울 남부지검장 임명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인물들인데 예.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에 있을 때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논란이 있겠다라고 해서 피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 현명하게 잘 임명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고
어떤 표적 감사라든가 관저 비리 의혹이라든가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한 수사를 하는 등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고 노력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는 또 판사 출신의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을 선임하면서 조금 더 객관적인 모습을 좀 비춰줬다라고 생각되고,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부장 같은 경우는 또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인물이고, 그래서 국방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어떤 최상병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좀 수사를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싶고요. 예. 이번 특검 수사는 저는 신속이 생명이라고 생각됩니다. 6개월 내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내란에 대한 사건을 확실하게 파헤치고 처벌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수사라든가 이것이 정권 내내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집권 기간 내내 수사만 했다는 부분이 이어서 경제 회복의 방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특검들이 6개월 내에 신속하게 정확한 수사를 하고 6개월 이후에는 정말 경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이재명 정부로 만들어주기를 특검들에게 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논란을 피해서 비교적 인사를 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과거 특검들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비교적 무취한 인물들로 그래도 임명이 됐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편향성 논란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 추천 단계에서부터 국민의힘과 또 개혁신당 이런 보수 진영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특검의 본질에 반하는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특검을 하죠? 정치적 사건에 기존 검찰이나 경찰이 정치적 논란이 벌어져서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려울 때에 독립된 특검을 임명을 해서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특검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특검 자체가 사실상 판사에 준할 정도의 어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는 인사로 임명하는 것이 그 본질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정치적 중립이 어디 있죠? 오히려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를 끝까지 사실상 방해했던 것이라고 평가되는 이 조 전 감사위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특검을 세운다는 것은 그 이른바 내란 특검 자체의 존립의 정당성을 흐트러뜨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 외에도 비슷하다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정치적 중립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에서 추천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야당 배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한변협 같은 것도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본인들이 당사자면서 본인들이 특검을 추천하는 이런 특검의 본질에 반하는 것에서 그 결과에 대해 국민 누가 승복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본인들이 당사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당사자예요.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천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전 정부 수사하잖아요. 당연히 야당이고 지금은 여당이 민주당이 추천해야 되는 게 맞고요. 대법관에게 맡기자라고 해도 거부했고, 검찰의 수사를 맡기자 해도 검찰이 수사를 안 했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좀 깊이 반성하고 열심히 수사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출사표를 던진 김병기 의원과 서영구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종식과 윤건희 일당들에 대한 어둠을 거둬내는 일에는 일체의 타협 없이 마지막 조각 한 조각까지 찾아내서 그들을 처리하겠습니다. 내란을 옹호해놓고 지금 와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놓고, 그러니까 법사위를 달라, 말도 안 되는 논리지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표심 20%가 반영이 되잖아요.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 두 후보 중에 뭐 어떤 누구에게 좀 도움이 될지 관측들이 좀 여러 가지인데, 그보다도 좀 본질적으로 어떤 후보들에게 이 권리당원 표심들이 더 유리하게 좀 작용할 것으로 보세요? 이번에 또 처음 선거다 보니까 권리당원들 후보들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톡방이라든가 SNS에서도 어떤 후보가 좋다, 어떤 후보가 좋다라고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다행인 건
두 후보들 간의 지지자들이 서로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서로 어떤 분이든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뛴 분이다. 다만 이분은 뭐 대외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좋고 또 어떤 한 분은 또 대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좋고 이렇게 이제 차별성, 장점의 차별성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권리당원 20%가 가미됨으로써 좀 두 후보 간에 좀 경쟁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차분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그 요소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건강한 긴장 관계를 좀 유발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양념 같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서영교 두 의원 모두 친명계입니다. 대야 강경 노선을 내세우고 있는데 결국 누가 되든 이 제1야당 국민의힘과 협치가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민주당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지난번 윤석열 정권에서 우려한 게 정치가 없다. 대야 관계에서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원내대표가 사실은 그런 대야 관계를 지휘해야 되는 사람인데 똑같은 그런 강경 노선을 견지한다면 뭐 똑같은 비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선출 과정이니까 아마 이제 의원들이나 또는 강경한 장원들을 위해서 당원들을 향해서 그런 호소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선출이 된다면 정치를 복원하는데 앞장서 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두 의원 모두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도 굉장히 야당과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해야 될 상황이긴 하죠. 예. 아마 차기 원내 지도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사위원장 자리 자체는 이번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함께 2년간의 임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정권 교체라는 그런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야당이 맡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여야 원내대표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간에 이러한 부분도 논의를 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는 임기 2년을 두고 본다면 법사위원장 자리 자체도 이번에도 민주당이 맡는 것이 타당하고 온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나와 있는 두 의원 모두 다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입장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사퇴한 정청래 의원과 임기를 마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에 도전할 거다 이런 관측들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친명 인사들이잖아요. 어떻게 관측하세요? 친명을 넘어 초강성 친명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원내대표도 초강성 친명, 당대표도 초강성 친명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이른바 당정의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친명 경쟁이라고 쓰고 어떻게 보면 충성 경쟁이라고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거의 입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리당원 중에 대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부터 표를 받아야 당대표를 되는 과정 속에서는 당분간 대야 강경 노선을 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정청래 의원이 유력하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강했고 실질적인 어떤 제2인자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만만치 않고 누가 될지 정말 한치 앞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의 향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대한 전망과 분석이셨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당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된 문제를 갖고 찬탄 반탄을 갖고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부질없는 짓이다.
계엄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제 얘기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찬탄 반탄 논쟁 부질 없는 짓이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폭삭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찬탄 반탄 이건 과거의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또 찬탄 반탄 논란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계속 싸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내대표라든가 비대위원장들이 과거의 논란은 뒤로 하더라도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내란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이고 그래서 이건 공천에서 아예 탈락시켜버리겠다던가 아예 국민의힘에서 제명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싸우면 뭐하냐, 찬탄 반탄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라는 분이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국민의 짐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는 당 개혁안에 대해서도 기회주의, 분파주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좀처럼 내홍이 수습되지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런 얘기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 비판하고 반성하고 또 절연하고 그런 게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글쎄 지금도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정말 바보 같은 짓으로서 정권을 헌납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뭐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들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반성하고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왜 기회주의, 분파주의라고 비판합니까? 처절하게 논쟁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또 넘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반성과 개혁이 필요한 시기인데 저런 식으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새 원내사령탑이고 선출이 됩니다. 삼선의 송원석, 김성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두 의원 모두 계파색이 좀 옅은 분들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는 하지만 일단 송원석 의원 구주류 인사들과 가까운 분들로 평가가 되는 거고 지금 김성원 의원 친한계로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계파색이 옅다고 하지만 일단 각각의 계파가 지지하는 의원은 좀 분명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후보로 나온 두 의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조금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누가 원내대표가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원내대표가 되는 순간 사실상 당권 경쟁에 있어서만큼은 선제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라고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내대표가 선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왜 대선에서 패배했는지를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후보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이 좀 깊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찰을 돌며 불전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심야 시간에도 문이 열려있는 법당을 노렸는데 잠복해 있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법당 안에서 한 남성이 불전함 안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잠시 후 지켜보던 경찰이 들이닥쳐 남성을 붙잡습니다. 불전함 꺼내신 돈이지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지난 3년간 경남 김해 지역 사찰 5곳을 돌며 44차례에 걸쳐 현금 800만 원을 훔쳤습니다. 불전함인데 돈 넣는 데는 손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철사를 이용해서 지폐를 찍어서. 피의자는 밤에도 법당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을 노려 제 집처럼 드나들며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법당에 문을 안 잠그고. 스님들이 매일 불전함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 사실을 몰랐고 도난 상황을 알았어도 신고를 마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스님께서는 절에 와서 도둑질 하냐고
그 돈 갖고 갈 거면 오죽하겠냐고 놔두라고. 일정한 직업도 주거지도 없던 남성은 훔친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경찰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오늘까지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전망입니다. 제주에는 이른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주말 날씨와 장마 상황 박선민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장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주에서 이른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네, 어제 제주에는 장맛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주의 장마 시작 시기는 평균적으로 6월 19일이지만 올해는 일주일가량 빠르게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새벽 남부 일부 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부터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으로 확대가 될 전망인데요. 이번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비가 얼마나 내릴지 또 많이 내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강수량 어떻습니까? 네, 제주에 장맛비를 뿌리던 정체전선은 지금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양은 제주에 50에서 많게는 18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2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중심으로 30에서 80mm, 남해안에는 120mm 넘는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충청에는 5에서 60, 수도권과 강원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나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는 오늘 새벽부터 오전 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텐데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태풍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첫 태풍 우디비 북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요? 네,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태풍 우딥은요, 베트남 다낭 동쪽에서 발생을 해서 중국 잔장 남서쪽으로 북동진을 하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크기는 소형이고요. 16일 새벽쯤에 중국 남부에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의 영향으로 15일과 16일 전국적으로 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말에 비가 전국적으로 내린다는 예보인 것 같은데 본격적인 장마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 강수량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네, 장마는 한반도 남동쪽에서 올라오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쪽에 있는 찬 공기와 만나면서 정체전선이 동서로 길게 만들어지는데요. 올해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이례적으로 강해지면서 이 제주에는 장마가 일찍 시작이 됐고요. 비의 양도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인 본격적인 장마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언제 시작이 되고 강수량 얼마인지도 좀 궁금해요. 네, 아직 기상청이 발표한 공식 장마일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산 6월 하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요. 장마는 평균적으로 31일에서 2일 정도 이어지고요. 실제로 비가 오는 날은 평균적으로 21일 정도인데요. 장마는 북쪽의 찬 공기를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어낼 때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장마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2020년에는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무려 54일간 길게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한 달가량 지속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기후변화가 심한 만큼 정확한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네, 6월 중순입니다. 이제 장마가 6월 하순부터 통상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이른 장마가 제주에서 시작한 만큼 장마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상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에서 영국으로 향하던 여객기 추락 사고로 탑승객 242명 중 현재까지 1명만 생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객기가 주거 지역에 추락하면서 사망자 수는 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민간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에어 인디아 여객기가 다시 고도를 낮추더니 그대로 추락합니다.
현지 시간 12일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242명을 태운 보잉 787기가 이륙 후 상공 200m 지점에서 떨어졌습니다. मगर 1.25 लाख लीटर ईंधन विमान के अंदर ही था और लगभग गर्मी तापमान इतना ऊंचा हो गया. 승무원 등 탑승자 242명 가운데 1명만 생존하고 전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존자는 영국 국적의 인도계 남성으로 비상탈출구 바로 뒤 좌석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eah, it's fine. I said nothing else. But we don't know what happened to his brother. We not heard anything. 사고 여객기가 인근 주립 의대 숙소 건물에 추락하면서 이곳에 머물던 의대생 등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부서진 건물에서 최소 30여 구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적어도 294명에 달한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부상자도 수십 명에 달해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사고기 기종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로 2011년 운항을 시작한 이래 첫 추락 사고입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각각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고 에어인디아와 보잉 측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대전에 있는 대청호에 물이 빠지자 아름다운 모래톱이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장마 직전에 호수에 물이 빠지면서 대청호에는 그림 같은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충청 지역의 인공호수 대청호에 모래톱이 드러났습니다. 덕분에 드라마와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명상 정원도 보입니다. 장마에 대비해 호수에 물을 방류하면서 이렇게 모래톱이 드러났는데요. 장마가 시작되면 물에 잠겨서 금방 사라지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네, 자연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마치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 같기도 한데요. 벌써 남쪽 제주도에도 장마가 시작이 됐죠. 네, 제주도에는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기상청은 올해 시작되는 첫 장맛비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수국이 만개한 정원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역대 세 번째로 빠른 장마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주말에는 전국으로 확산될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어제 제주에 이어 오늘 남부지방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오늘 밤에서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밤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 최대 180mm,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250mm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남해안에는 12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20에서 80mm, 충청에는 5에서 60, 수도권과 강원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에는 강한 빗줄기와 함께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될 텐데요. 이들 지역은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30도, 강릉 29도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남부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비로 인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비는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다음 날인 일요일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